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 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계파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불쾌감을 주었던 새누리당이 어제 오전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에 합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또 차기 지도부부터는 당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이른바 단일 지도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당 내부에서는 반발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기의 새누리당 돌파구가 열릴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오후 늦은 오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 비박이죠. 각 계파의 수장인 최경환 의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회동을 갖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지도 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는 2002년 3월 당시에 네.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비주류의 요구를 받아서 폐기했던 지도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쉽게 좀 이해하시자면 총재 제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폐기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7명을 한꺼번에 뽑고요. 네. 여기에 지명직, 추천직 최고위원을 각각 한 명씩 두면서 9명의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네. 앞서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이런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위로 당선되면서 당대표 최고위원이 됐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4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만 따로 뽑고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분리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에게 권한이 좀 더 집중이 되고, 네. 최고위원들은 당대표의 어떤 의사 결정에 관련해서 협의하는 정도의 어떤 권한 축소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결정 권한은 대표에게 일임이 되고, 그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의견 그룹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대표의 하위 개념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단이 생기는 건데, 총재라는 것이 사실 1980년대에 있었던 우리 정치에서의 어떤 권위주의의 상징이어서, 사실 이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재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게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대표 대신에 총재라는 명칭이 이제 다시 쓰이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총재라는 명칭은 이 권위주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네.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이런 단일성 지도 체제를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몇 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때도 총재가 아니라 네. 당 대표로 명칭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역시 새누리당도 새로 뽑히는 대표를 그대로 대표라고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권한과 논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제도는 2002년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시절에 있다가 폐기됐던 그런 지도체제였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는 이른바 원톱 체제로 다시 복귀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정치적 배경,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김무성 대표 체제 때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사실 비박, 그러니까 비주류의 대표격이고요. 네. 그리고 2위를 한 서청원 최고위원이 친박의 대표격이었죠. 음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비박이 아니라 친박으로 이제 성향이 전부 다 구성되다 보니 네. 당대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이 개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음. 그 친박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의 어떤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당시라든가 네. 그리고 옥새 파동까지 일어났던 어떤 그 당대표 직인을 들고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런 상황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의사 결정 기구가 개파 간 이해에 휘둘리면서 그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결정이거나 좀 상식적인 결정조차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비주류 대표가 선출됐을 때 많은 왕왕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한나라당 전 네. 대표 있을 때 당시 그 친박 최고위원들이 그 집단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그런 결정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로 비주류 쪽에서 상당히 위험한 집단 지도 체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20대 총선 결과 친박이 우위를 차지하는 당의 인적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정병국 의원 등 그 비박 쪽에서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이 실제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벗어던지고 네. 단일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합의는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박 측의 요구가 좀 절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자면 단일 지도 체제는 비박계의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새누리당도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저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 것을 개파의 수장들이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결정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지금 이렇게 그 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바꾸는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전국위원회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가 동의를 할지 좀 어떻게 그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뭐 정욱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자숙해야 하고 선거 후에 그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다 숨어 있다가 네. 갑자기 나와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라는 네. 거를 어떻게 좀 이 기득권을 더욱 인정해주는 모습 아니냐, 네. 좀 어이없다 뭐 이런 평가를 했어요. 예. 뭐 이외에도 소장파에서도 어떻게 예. 이 내용은 차제 두고라도 예. 그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문제는 그 당선인 총회라든가 네.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 개파 간 단합을 통해서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양새를 연출했다 예.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아. 다만 이런 네. 거는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각 개파가 지금 첨예하게 네. 요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자면 지난 17일 전국이 사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각 개파 간에 가장 지분이 큰 사람들, 대표적 성격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네.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국이나 상임 전국이도 지금 현재 뭐 그대로 인적 구성이 간다면 김무성 대표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친박 인사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본다면 네.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앞서 얘기된 논쟁 부분들은 그 당선인 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뜨겁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최경환 전 총리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개파의 수장이죠. 그리고 또 정진석 원내대표 3자 간의 회동을 통해서 이뤄낸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은 개파 간 담합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결정에 따르면 외부에서 혁신형 비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모셔온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김형호,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그 박상증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네. 김희옥 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뭐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네. 경우인데 그 박상정 이사장이랑 김희옥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 쪽에서 좀 밀고 있고요. 네. 그 비박 쪽에서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좀 지지하는 모양새예요. 네. 그 김영호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20일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좀 비대위를 맡아줍사하고 좀 네.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김영호 전 의장이 나보다 더 좋은 분이 많다라고 한 차례 음흠. 고사를 했는데 네. 그때 뭐 당 안팎의 간 측은 좀 더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모셔오려는 저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박 쪽에서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이 김영호 의장도 좀 가능성이 다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지도체제 개편으로 그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던데요.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어떤 행보에 나설 걸로 전망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김 대표가 그동안 계속 자숙을 하고 있었죠. 네. 특별히 뭐 당선 총회라든가 어떤 전국이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행사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정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자신이 그 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비주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지난번에 또 그 19대 국회 마무리 네. 그 만찬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왔었고 네. 뭐 최고위 내내 그 김무성 대표를 물어뜯었던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네. 그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뭐 일단 외부 행보보다는 네. 내부에서 좀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세한 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내 기반을 다지는 활동부터 활동 재개를 시작할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친박의 수장이죠.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권을 하는 겁니까? 당권을 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사실 원래 당권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선 전후로 네. 해서 실제로 전당대회에 나갈 마음을 접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요. 네. 그러나 뭐 오늘 이런 어제의 과정들을 보면은 네. 최경환 의원이 사실상 친박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미국을 다녀왔었는데 최경환 네. 의원이 네. 돌아온 뒤에 어떤 그 정지석 원내대표 체제를 흔들고 있는 친박 측을 좀 아우르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 데는 자신 역시 네. 어떤 그 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최 의원이 또 중앙일보와 통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고 대선 경선에 차라리 출마해라라는 얘기가 있지만 나는 오히려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당권을 잡아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의미로 네. 해석될 여지가 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개파 간 담합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얘기가 좀 되는 게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대권으로 또 비박의 수장인 거죠. 그리고 친박의 수장인 최경환 의원은 당권으로.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론에 입각한 친박 비박 간 그 나눠먹기, 권력 나눠먹기 뭐 이런 것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미래 권력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가 사실 상당히 고만고만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20대 총선 참패로 인해서. 네. 그래서 사실 뭐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지만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이번 참패로 크게 상처를 받았고 게다가 그 오세훈, 김문수 등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대선 주자들도 네. 아예 낙선을 하면서 상당히 그렇죠. 그 무게감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새누리당 당내에 어떤 대선 주자 그룹이라는 것들이 그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지금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뭐 나경원이라든가 50대 기수론도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강력자치단체장인 남경필 지사라든가 원희룡 네. 지사라든가 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도를 쉽게 가를 수 있는 형국이 아니라 아직은 누가 지금 대표할 수 있는 네. 유력 대권 주자, 그러니까 뭐 적어도 3파전으로 압축될 수 있는 무게감을 누가 빨리 획득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음.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 말씀하신 친박 비박의 어떤 구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 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경환 전 부총리, 그러니까 친박의 수장이죠. 최경환 부총리가 킹메이커 역할을, 당권을 쥐고 킹메이커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친박에서 미는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이분이 오늘 국내에 귀국을 합니다. 제주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요.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부터 지금 뭐 굉장히 뜨거운 정가의 핵심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주로 그 국내 일정들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반기문 총장이 그 국내에 방한해서 네. 그 25일날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 열리는 제주 포럼에 참석을 하고요. 네. 그 여기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26일까지 제주에서 머물면서 그 통일부 장관 주최 한영 만찬, 네. 한교안 국무총리 면담 등을 진행하는데 이때 정진석 원내대표 등 뭐 정치인들도 좀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27일에는 잠시 일본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 그 G7 정상회의 아우리치 회의가 열리는데 네. 거기서 좀 거기 회의를 참석한 뒤에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29일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네. 그 국제 로터리 세계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오후에 안동 화해마을을 간다. 네. 뭐 이 정도 일정이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굉장히 그 광폭으로 움직입니다. 제주, 그다음에 경주,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고양, 뭐 서울, 뭐 그리고 충청도 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권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아마 28일이 지금 현재 개인 일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충청권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여러 안팎의 관측입니다. 아, 그렇군요. 28일 개인 일정인데 이것은 비공개 일정인 모양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 일정 중에 혹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충청 정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만날 가능성도 좀 타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반기문 총장과 좀 가까운 한 인사의 얘기를 들으면 네. 지금 반기문 총장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큰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치려고 하면 안 되고 네네. 뭐 일생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네. 여기서 죽든가 뭐 헤엄쳐서 나오든가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이번 방문에서 JP를 만난다면 이번 캠페인에 굉장한 정치적 함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JP 지금 반기문 총장은 어떻게 보면 충청권의 어떤 후보로 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충청권의 정치적 맹주로 알려져 활동했던 네.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취임 후에 네.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대권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공식적인 메시지와는 별개로 네. 이런 행보 자체가 자신의 대선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있는데요. 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얼마라고 보느냐라고 네. 하니까
101%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이 이번 방안에서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홍준 국회 외통위원장이죠. 전직 외통위원장인데 이분도 지금 현재 제주에 제주 포럼이 열리는 제주 현지에 가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치권 인사, 전직 관료들이 지금 제주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어떤 소식들이 좀 들려올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1%가 있다.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실제 개인 일정, 28일 개인 일정 중에 충청권 일정이 잡히고 충청권 일정 중에 이른바 충청행 충청정치의 맹주로 불리는 자민련의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101%의 강력한 의지가 있긴 합니다만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반 총장이 출마를 실제 하기 굉장히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그 정상이 되기 좀 어렵도록 만든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그 조항은 어떤 건지 좀 살펴주시죠. 이게 지난 1946년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이에요. 네.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이라는 건데, 네. 그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네. 그 사무총장이 그동안 획득한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정보직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도 그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네.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지닌 사람은 어떤 정부직 그리고 선출직 이런데 획득해서도 안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 사무총장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퇴임 직후라는 내용이 곧 대통령에 못 나간다, 대통령 선거를 못 치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냐는 좀 논란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1981년 퇴임한 그 쿠르트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은 예. 퇴임 5년 후에 대선 출마해서 당선된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고 뭐 다른 뭐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아르 전 사무총장도 그 페루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반 사무총장이 이런 전례를 들어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반 사무총장에게 어떻게 보냐면 정치적 데미지가 조금씩 계속 있고 있다라는 것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뭐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왜 이런 결정인데도 반 사무총장이 욕심을 부리느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반 사무총장에게는 좀 아픈 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트하임 총재의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대선에 출마했고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퇴임한 지 1년 만에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무엇보다 이제 그분 연세가 올해 77인데요. 내년 되면 78이 되는 건데 그 연세에 대통령을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반 총장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마치 이제 뭐 구세주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친박이 이렇게 마케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친박에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특히 친박을 대표할 만한 미래 권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렸죠. 안홍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친박의 의원 모임인 어떤 국가 경쟁력 포럼 거기에 회원이기도 하고요. 이 친박 쪽에서는 이 반 총장을 지렛대 삼아서 어떻게 보자면은 그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 총장이 실제로 어떻게 보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바지 사장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바지 사장. 그러니까 반 총장을 앞세워서 어떤 외교
통상 뭐 이런 쪽에 어떤 대외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맡기고 아하. 나머지 내치 부분을 좀 그 자신들이 좀 휘둘려고 하는 어떤 예.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해석이 예. 정치권에선 파다하죠. 그렇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쨌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명망가로 이제 국내에 알려져 있고 또 대중적 인지도도 매우 높지만 예컨대 이제 대선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뜻을 굳히고 본격적인 대선 게임에 시작에 도입을 한다면 상당히 그 검증의 칼날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거다. 이제 그게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이 좀 되고 있는데요. 198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망명할 당시에 뒤를 캐고 다녔다. 이런 외교 문서도 또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는 그분의 이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자면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전두환 정권에 보고했다. 뭐 이런 네. 걸로 보면은 예. 사실 그 반기문 총장이 뭐 참여정부 때 상당히 중용됐고 그렇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는 철저히 어떤 기득권 네. 안에서 활동을 한 그러니까 외교관 특유의 관료적인 네. 어떤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어떤 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 국민에 가면 엄청난 검증 공세가 펼쳐질 것이고 그렇겠죠. 여러 가지 그 껍질들이 벗겨지게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이 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외교관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내에 와서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지도 조사도 나올 텐데 지지도가 급등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게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놓고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때는 반기문 총장이 38%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계속 선두권을 유지해온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여건이라든가 친박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권 후보로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반 총장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행보를 할 것이냐,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 될 것이고, 실제로 앞서 얘기했던 전두환 정부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한 점이라든가 네. 유엔 결의안 위반, 게다가 최근에 영국이 주관 이코노미스트가 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하원권 기사에서 그 반기문 총장은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좀 더 작용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 출신의 외교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정말 돌아다녔다. 그런데 다시 2017년 대선에 친박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청문회 왕국이 될 것이다.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민간에도 이것은 영향력이 크다. 이것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청문회법, 이른바 국회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이 치열한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만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법률안 이외에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아니면 또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라면 제적의원 과반수 의결만 얻게 되면 언제든지 말 그대로 365일 동안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는데요.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가 마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법조인이자 경찰 출신이신 재선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권은희입니다. 네, 아이고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이렇게 차분하시고 조용조용하셔서 저희처럼 이렇게 들떠 있는 기자들이 좀 약간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나 얌전하셔가지고. 예, 저 바로 현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국회 상임위가 이렇게 뭐 인사청문회 아니면 청문회를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네. 국회법 개정안으로 상시청문회가 가능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우선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행정부의 비대와 네. 그리고 행정부의 어떤 전문화된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네.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네. 이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국회가 할 수 있게 됐다. 올바른 방향이고, 그리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네.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께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걸까요? 이 지금 그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해도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렇습니다. 계속 네. 방치가 되고 있었고 네. 지금 현재 살펴보더라도 관련되는 산업부나 환경부나 식약처나 네. 다들 제각각 내 소관의 일은 여기까지다. 맞아요. 그리고 내 소관과 관련해서 근거되는 법령이 없었다. 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대 행정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그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인데요. 네. 이러한 그 현대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피해자가 처음 발생한 게 2002년인데요. 예, 그러니까 14년이나 된 사건인데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이 상황, 이런 것도 상시청문회가 되면 즉각해서 그때그때 살펴볼 수 있는 이슈가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상시청문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국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국정감사가. 이제 상시청문회가 안착이 되면은요, 네. 국정감사 제도는 필요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15대, 16대, 17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많이 썼어요. 국회의원 1년 내내 놀다가 9월에 예. 국감 때만 일한다. 그리고 맞습니다. 행정부도 국감 때만 긴장한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상시청문회가 되면 이게 그 시기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그렇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국회 풍경도 많이 바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부가 더 바빠집니까? 의원들이 더 바빠지게 될까요? 행정부는 지금까지 그 했던 일을 네.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다만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그런 네. 일을 같이 하는 건데요. 저희 국회로서는
국정감사 때 간단하게 짚었던 문제들을 네. 이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 일하게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 일하게 하는 법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토록 일 안 하고 일 못하는 국회라고 비판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하게 됐는데 또 청와대는 그렇죠. 비판하는 이런 상황, 좀 이렇게 어불성설인 상황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이 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국정원 여직원 댓글 개입 사건이죠. 네. 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댓글 사건으로 개입했었다. 매우 충격을 예. 준 사건인데요. 이것도 당시에 국정조사 하니, 청문회 하니 많이 뭐 굉장히 진땀을 많이 뺐던 맞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에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됐는데요. 여당 그렇죠. 동의 없이도 이게 실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각 상임별로 제적의 과반수 의결로 네네.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네. 현재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의결만으로 추진은 가능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또 국정교과서 문제, 또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그동안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수많은 정부가 일방주의로 몰아붙였던 여러 현안들,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건가요? 살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네. 살펴볼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방금 네. 말씀드렸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행정부의 무능력한 대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교육이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인데 또 전문화된 영역인데 이에 네. 대해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이 네.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패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직 피해받으신 분들이 전혀 사과도 받지 못한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저희 피해자들이나 역사적인 의미나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국회 방송 네. 필리버스터로 화제가 됐는데 이 국회 방송을 틀면 상임위가 다 돌아가는 장면을 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댁에서 텔레비전 하나만으로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현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예. 국민의 삶으로 정치가 네.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호하고 환영할 일인데 정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 네. 여당의 입장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새누리당의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은 이 법이 뭐 이달 말 자동 폐기될 거다. 왜냐하면 19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인데 이때까지 법이 공포가 안 되면 이거는 뭐 회기 불연속 원칙 때문에 자동 폐기 수순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주장을 처음 보고 참으로 창의적인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예,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네. 의결되지 못한 의안의 폐기를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의결이 이미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외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의결이 됐으므로 정부에 이송이 됐고 정부에서는 그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 공포를 할지 아니면은 제의 요구를 할지 선택권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요. 김진태 의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법이 통과될 때 새누리당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통과될 때는 가만히 계셨다가 통과된 다음에
이른바 이제 새누리당 안에 진박으로 불리는 관료 출신 또 이제 헌법학자 출신들이 주장하면서 오히려 더 지금 그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쭉 진행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네. 오랫동안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2015년에 네. 7월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네. 그때 가결이 되고요. 이의 없이 가결이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네. 수정이 돼서 가결이 됐고 네. 그리고 1년이 지난 음. 2016년 이번 5월에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음. 이런 그 오랜 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방향성도 맞고 우리 현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모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에 충족된 내용인데요. 네. 이런 부분 절차나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다만 뒤늦게서야 네. 이렇게 당정청이 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네. 위헌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것은 네. 행정부가 견제받기 싫다, 감시받기 싫다, 그냥 가만히 놔둬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새누리당이 네. 같이 옆에서 변죽을 울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변죽을 울려주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수기 과정이 있었네요. 이 법안과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정 권력이 일방주의로 막 그 누리과정 예산부터 시작해서 정부 뜻대로 모든 걸 다 관철하는데 대화와 타협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었던 건데 네. 이런 문제점에 그 문제점을 좀 공유하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또 이제 그거를 그 위헌 논란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위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법조인의 눈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우리 현대국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거든요. 네. 예, 행정부의 권력이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네. 견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부 견제가 쉽지 않고 네. 국회에서의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 운영되는 모습으로는 네. 이런 비대화된 행정 권력 그다음에 시기에 늦게 대처하는 이런 무능한 행정 권력에 감시하고 실효적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국회가 네. 수단이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수단인 네. 상시청문회 수단을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서 국민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그 사건 분립에 제대로 된 모습이 이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헌 논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그 헌법학자이고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있잖아요. 이번에 네. 새누리당 초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조사 청문을 국정 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조사 대상 범위 방법에서도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이런 게 어딨냐. 그리고 과반 찬성으로 뭐 하기로 결정만 되면 언제나 할 수 있어서 시기도 무제한이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과잉 입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전 장관 교수죠. 이분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종섭 전 장관은 네. 청문회가 가장 그 최악으로 네. 운영됐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아, 그럴 경우에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국회 자체도 헌법기관이고 음, 국회가 그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 감시한다라는 그런 그렇죠. 목적이 있고요. 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음,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음. 이런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상시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네. 국정감사에서 우리 그 소관 상임위가 네. 목적하고 활동한 내용에 준해서 음흠. 그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최악의 경우를 스스로 혼자 상정해서 그럴 네. 경우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예컨대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열리는 그 상임위는 공개는 되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네. 주요 뭐 비밀도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국가 정책의 대외비성 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책 수립 단계에 있을 때 이것이 막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돼서 논란이 제기됐을 경우에 뭐 이럴 때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런 우려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네. 이미 이제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나 외교 등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 실제 제가 국방위 소속이었는데 네네. 국방위에서도 예. 공개된 회의로 진행을 하다가 내용에 있어서 그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은 요청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그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운영상의 그 방법에 따라 운영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쌓여서 규칙이나 어떤 법률까지 될 수 있다라면은 더욱 안전하겠지만은 현재로서도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는 너무 과한 걱정이시다. 지금껏 국회가 운영되어 왔던 그런 관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종섭 장관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뭐 위헌 논란은 과도한 걱정이고 실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비공개할 것, 공개할 것 구분해서 할 수 있다. 네. 국회 안에 그런 능력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의회 독재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종섭 예.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시 청문회를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의회가 독재를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의회가 최소한의 어떤 그 행정부의 견제 감시를 제대로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당부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일하는 국회로 가겠다라고 저희들이 방향 전환을 한 것이고 네. 의회 독재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없고 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그 행정 독재, 행정부의 과도한 그 권한과 통제받지 않는 그런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게 주어진 정말 그 최소한의 권한으로 그러한 방향에 맞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정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작 교수 시절에는 24시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보도가 좀 됐는데요. 정치인의 눈높이로 보자면 그 교수 시절에는 24시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또 지금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건 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정치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종섭 전 장관께서 네, 학자이자 일반 국민이었을 때는 네, 이제 보이시겠죠.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무엇이 더 문제인지 네, 그런 그 관점에 따라서 헌법의 상권 분리 네, 그리고 상권 견제 원리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24시간 청문회가 옳다 옳은 방향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버리셨거든요. 과거에 그 일반 국민이었을 때와 그리고 학자였을 때의 그러한 소신, 그리고 그 판단, 그 부분이 옳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버리는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정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적 배신인가요? 자기 배신,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죠. 국민 배신, 국민 네. 배신이자 자기 부정일까요? 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뭐 오늘 아프리카 프랑스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또 전자결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당정청의 모습들은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변죽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그리고 행정부의 인식에 정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의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의식, 의회에 대한 기본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해 주셨는데요.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기에도 상당히 큰 정치적 함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파문, 이것은 좀 어떤 게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20대 국회를 앞두고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정말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국회도 변하고 우리 국가도 지금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모두가 뜻을 하나씩 모아가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협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그 기본 국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깨는 기존의 그러니까 총선의 국민의 민의의 뜻을 파악하기 이전의 상황의 그런 일방 독재의 형태로 계속 네. 나는 운영하겠다. 나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타당한 거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실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물론 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법률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비판 주장도 좀 있는데요. 그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인 권한입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방향이 대의에 부합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향 자체가 우리 국회가 의회가 행정부를 실효적으로 견제해서 행정부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촘촘하게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후가 아닌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이 현대 사회입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국정 운영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제지하는 오히려 과거로 후퇴시키는 행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만연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전혀 타당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삶을 계속 이렇게 그 때늦은 후회와 때늦은 피해에 대한 그런 울분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런 정의화 의장의 뜻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상시적으로 우리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삶이 그런 견제를 통해서 나온 입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민주주의인데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부와 국가의 무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네. 이런 정부와 국가의 무능력의 한 축이 의회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반성에 대해서 이런 상시 청문회 개최로 정말 실효적으로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서 네. 국가와 정부를 정말 튼튼하게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거고 의회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혀 네. 없는 그런 이제 판단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상시 청문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행정부가 상시 청문회 때문에 행정부가 마비됐다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렇게 또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이런 국민적 의문점,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시 청문회를 좀 채택을 하고 있나요? 외국은 좀 어떻습니까? 청문회 제도는 지금 현대 사회에 이런 그 행정부의 비대화가 공통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나라에서 이런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도 뒤늦게나마 이런 이제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네. 정부가 이렇게 이제 크게 반발하는 거는 한마디로 귀찮다는 거죠. 귀찮다. 예. 지금까지 어떠한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네. 행정부의 뜻대로 네.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정책도 네. 결정을 해서 집행까지 하고 그게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예. 계속 그냥 진행해 오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 잠깐 국회에 와서 맞아요. 잠깐 죄송하다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그냥 또 넘어가고 맞아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일처리에 계속 익숙해 왔는데 네. 이제 정말 국회가 일한 만큼 행정부도 대응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사전적이고 보다 실효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정말 투명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들이 네. 귀찮다 이런 이제 태도인 거죠. 변화하기 싫다. 그냥 이대로 놔둬달라 뭐 이런 태도인데요. 네. 그런 그 행정부의 태도는 네. 정말 그 행정부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우리 국가를 생각해서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는 꼭 이번에 변화시켜야 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부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능력 있는 그리고 보다 공개된 모습으로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꼭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부 입장은 그런 거네요. 아이 냅둬. 예. 귀찮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감시하지 마. 뭐 이런 건데 이런 행정부의 귀차니즘 때문에 국민 피해가 막대한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의 예. 경우에는 이게 정부도 정말 정말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찍 좀 알아서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의회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청문회라도 했더라면 이렇게 더 큰 피해를 낳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많이 생기는 건데요. 그나저나 우리나라 청문회 고질병이 있어요. 자료 제출 거부하고 증인들도 불출석하고 실제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말이죠. 굉장히 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력자의 경우에 더 심각하게 의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상시청문회가 되면 이런 꼴불견들 좀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시청문회 제도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감시가 이제 일상화가 되면서 자료 제출 여부나 네. 여기에 대한 제출의 내용 그리고 증인 출석의 어떤 그 범위, 네. 예, 그리고 증언에 대한 그 조율 네. 이런 범위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립이 돼 가면서 기존의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은 하나하나씩 운영에 있어서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 게 또 저희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야권의 협치가 강력하게 발동될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이제 새누리당 내부가 어떻게 분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야 3당이 협력해서 정부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비토하더라도 이걸 좀 돌파하는 힘이 좀 야권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에 네. 재의결 대상이 되느냐 자체부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의결된 법은 대통령이 네. 공포를 하거나 제의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제의 요구가 들어오면 네네. 제의 절차에 따라서 네. 저희 국회가 당연히 제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의와 관련해서는 제의까지 네. 저희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야 상당히 정말 힘을 모으고 그리고 국회에 대한 네.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 소신 있는 네. 또 여당의 분들과도 이런 네. 부분들이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제의 요구는 기정사실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국회 절차에서 제의 진행을 해서 또 한 번 가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 첫 번째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